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딸의 6번째 생일 밤 9시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단 10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놓친다면 당신은 배신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서준은 가볍게 내리는 밤비를 뚫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낼 때마다 그의 눈에는 행복한 미래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조수석에는 그의 소중한 딸 하늘이를 위한 공주님 모양의 생일 케이크 상자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앙증맞은 핑크색 도리보는 마치 지난 2달간의 고된 시간을 보상해주는 훈장처럼 보였다. 길고 지루했던 해외 출장이었다. 낯선 호텔방에서 홀로 뒤척이며 가족 사진을 보던 수많은 밤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울컥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오직 이 순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만을 위한 것이었다. 6살, 그의 작은 천사가 벌써 6살이라니. 서준은 딸이 이 화려한 케이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며 제비처럼 달려와 안길지 상상했다. 아빠 하고 외치는 그 목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아내 김지한. 그녀의 따뜻한 품과 은은한 샴푸 향기, 부드러운 목소리를 떠올리자 서준의 가슴은 그리움과 기대로 터질 것 같았다. 매일 밤의 영상통화가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버팀목이었다. 지아는 늘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가끔씩 그녀의 눈에 스치는 외로움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여보, 보고 싶어요. 하늘이도 아빠만 기다려요. 당신 없는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요. 그 애틋한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출장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아내와 딸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다. 익숙한 동네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서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크게. 늘 따스한 불빛으로 그를 맞이하던 집이 이상하리만치 어두웠다. 온 동네가 잠든 듯 고요한데 왜 우리 집만 암흑에 잠겨 있는 걸까? 늘 환하게 켜져 있던 거실에 주황색 등은 꺼져 있었고 대신 2층 침실에서만 희미하고 불길한 등불 같은 불빛이 커튼 너머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왜일까? 하늘이는 벌써 잠든 건가? 하지만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해야 할 아이의 생일인데 설마 누가 아픈 건가? 수만 가지 불길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케이크 상자를 품에 안고 현관문 앞에 섰다.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끼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혹시나 가족들이 놀랄까 싶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를 맞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무거운 침묵뿐. 평소라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하늘이의 웃음소리나 저녁 드라마를 보던 지안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더듬더듬 벽에 스위치를 찾아 거실 불을 켰다. 텅 빈 공간이 눈앞에 드러났다. 그는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모든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침실 쪽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딸아이의 천진난만하고 맑은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분명 아내 지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들어본 적 없는 교태 섞인 콧소리였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 그리고
그 역겨운 웃음소리에 섞여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화답하듯 들려왔다. 튜마에다. 그의 심장이 발밑으로, 아니, 지하실보다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준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그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유령처럼 침실 문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같았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는 현관에서 보지 못했던 낯선 남자 구두 한 켤레를 발견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검은색 구두. 그 구두는 마치 그의 행복한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장송곡처럼 느껴졌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손이 통제 불능으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다. 이 끔찍하고 잔인한 의심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어쩌면 내가 잘못 들었을지도 몰라. 친척 중 누군가 왔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단숨에 모든 것을 끝장낼 각오로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 순간 박서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 아니었다. 악몽이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전부라 믿었던 아내 지안이, 그들이 함께 수많은 밤을 보내고 사랑을 나누던 바로 그 신성한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평소 출장 갈 때마다 아내와 딸을 부탁한다며 믿었던 옆집 남자 이강민이었다. 그의 뻔뻔스러운 얼굴, 지안의 흐트러진 옷차림, 방안을 채운 배덕의 공기.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를 시간조차 없이 놀라 얼어붙었고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시간은 멈췄다. 서준은 문지방에 선 채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아내에게서 식탁으로 옮겨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희망과 사랑의 상징이었던 공주님 케이크가 이제는 처참하게 부서져 버린 그의 신뢰와 행복의 잔해처럼 보였다. 배신, 충격, 붕괴, 그 어떤 단어로도 지금 그의 지옥 같은 심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 아내와 이웃 남자의 추악한 모습은 그의 망막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졌다. 문지방에 얼어붙은 듯 서있던 서준의 망막에 새겨진 그 정지된 화면은 지안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오면서 산산조각 났다. 그 비명은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소리였다. 정적을 깨뜨린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멈춰있던 세상이 다시 끔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은 혼비백산하여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허둥지둥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옷을 찾아 헤맸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감히 서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비겁하게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그의 당황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서준의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았다. 그때까지 석상처럼 굳어있던 서준의 몸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깊은 상처를 입은 짐승의 본능적인 포효였다. 지난 몇 분간 그를 지배했던 충격과 불신은 이제 펄펄 끓는 용암 같은 분노로 변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고 심장이 터질 듯이 울부짖으며 피를 뿜어냈다. 이 개새끼가! 서준은 지축을 울리는 고함과 함께 강민에게 사자처럼 달려들었다. 그의 첫 번째 주먹이 망설임 없이 강민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다. 퍽하는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하지만 서준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쓰러진 강민의 위로 올라타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한 번, 또 한 번. 분노가 실린 주먹은 무자비했다. 2달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그리워하며 낯선 땅에서 외로운 밤을 지새웠던 바로 그 주먹이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거친 공사판에서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던 바로 그 주먹이었다. 이제 그 주먹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고 더럽힌 자를 향한 순수한 증오와 파괴의 도구가 되어 있었다. 모든 타격에는 그의 무너진 신뢰와 산산조각 난 사랑, 그리고 짓밟힌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서준 씨, 제발 그만해요. 이러다 사람 죽어요. 제발. 지안이 침대에서 뛰쳐나와 거의 반나체인 몸으로 서준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이 서준의 시야에 들어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감정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초하게만 보였던 그 얼굴이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역겹고 추악하게만 보였다. 그는 벌레를 떼어내듯 거칠게 지안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강민에게 주먹을 날렸다. 지안의 울음소리가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형님,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강민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간신히 빌었다.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찢어져 발음조차 불분명했다. 그러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그리고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서준을 향해 외쳤다. 전 잘못 없어요. 형수님이, 아니, 지안 씨가 먼저 유혹했다고요. 외롭다고, 형님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래서 저를 끌어들인 거라고요. 그 말이 독화살처럼 서준의 귀에 밝히는 순간 미친 듯이 날뛰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시 멎었다. 서준의 주먹이 강민의 코앞에서 허공에 멈췄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피칠갑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강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과 사리로 번뜩였다. 유혹? 지금 저 더러운 입에서 나온 말이 유혹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 비겁한 말은 서준의 심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연민마저 까만 재로 태워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성에 대한 모독이었다. 뭐라고? 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는 대신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그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냉기에 울부짖던 지안과 피를 흘리던 강민은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이 개만도 못한 새끼가 내가 너에게 주려던 마지막 기회마저 제 발로 걷어차는구나. 서준은 강민에게서 경멸의 눈길을 거두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들의 사랑과 추억이 깃든 모든 물건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지안이 아끼던 하얀색 화장대에 멈췄다. 그 위에는 서준이 지난 출장 선물로 사다 준 프랑스제 향수병과 값비싼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가 자신을 위해 아름답게 꾸미던 그 공간이 이제는 배신과 기만의 더러운 재단처럼 보였다. 그는 화장대로 다가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팔을 휘둘러 그 위에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와장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수십 개의 유리병들이 깨지면서 비싼 향수와 스킨로션이 바닥에 뒤섞여 머리가 아플 정도로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깨진 거울 조각 속에는 이성을 잃고 분노에 찬 짐승 같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안 돼. 여보, 제발. 그건 당신이 사준 거잖아요. 지안이 절규하며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하지만 서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지안을 벌레 보듯 차갑게 쳐다보며 그녀를 뿌리쳤다. 그리고는 바닥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던 강민과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지안을 차례로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직 싸늘하고 냉정한 명령만이 존재했다. 나가! 내 집에서! 당장!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두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다. 그리고 너! 그의 시선이 강민에게 창처럼 날아가 밝혔다. 오늘 일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넌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약속하지. 강민은 그 살기 어린 눈빛에 겁에 질려 허둥지둥 간신히 옷을 꿰어 입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승처럼 방을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지옥의 문처럼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는 서준과 지안 단둘만이 남았다. 깨진 유리 조각과 값비싼 화장품, 그리고 산산조각, 난 실내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이제는 완벽한 지옥이 되어버린 그들의 침실에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아니, 아내였던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던 여인.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낯설고 추악한 여자일 뿐이었다. 함께 쌓아온 사랑했던 기억들,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처럼 더러운 거짓말로 느껴졌다. 그는 아내의 눈물에서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죽어버렸다. 바로 그때 그 끔찍한 침묵을 깨고 방문 밖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엄마, 아빠, 무서워. 하늘이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다. 딸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는 서준의 분노로 가득 찬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아, 하늘이, 내 딸,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이 지옥 같은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걸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들끓던 분노는 순식간에 차가운 재가 되어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과 딸을 향한 사무치는 미안함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렇다. 이 추악한 배신극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공주님 케이크를 기다렸을 바로 저 순수한 아이였다. 그는 더 이상 지안을 쳐다보지 않았다. 아내라는 존재는 이미 그의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단 일말의 미련도 없이 방을 나섰다. 문 밖에서 울고 있는 딸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진 공주님 케이크를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자신을 기다렸다는 듯 쏟아지는 밤빛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불타는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는 영혼 없는 사람처럼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맸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눈물과 뒤섞여 흐릿하게 번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무한히 메아리쳤다. 끝났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얼마나 걸었을까. 그는 흠뻑 젖은 생쥐꼴로 어느 허름한 24시간 카페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텅 빈 눈으로 빗줄기가 흐르는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젖은 가방에서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들끓던 분노와 뜨거운 고통은 이제 차갑고 단단한 강철 같은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수첩의 첫 장을 찢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는 심정으로 또박또박 두 단어를 적어 내려갔다. 이혼 합의서. 그 검은 잉크로 쓰인 글자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찬란했던 인생과 굳건했던 신뢰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으며 동시에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잔인한 복수를 다짐하는 피해 계약서였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린 비가 그친 도시의 거리는 상처를 씻어낸 듯 깨끗했지만 서준의 마음은 여전히 지옥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텅 빈 눈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는 아침이 되자마자 차갑게 식어버린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첫 목적지는 시내에서 가장 냉철하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사무실의 중후한 가죽 소파에 앉은 서준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지난밤에 일어난 일을 기계처럼 설명했다. 그의 표정에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베테랑 변호사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서준 선생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지만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처벌을 상대방에게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실은 오히려 선생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에 서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일말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건 모르실 겁니다.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집어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침실의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배신의 현장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이건 어떻게? 변호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 이 방과 거실, 그리고 침실에 아내 모르게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었습니다. 도둑을 잡으려고 설치한 카메라가 집안에 도둑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군요. 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조가 섞여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혼 소송, 그리고 저 남자에게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최고액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딸 하늘이의 양육권은 무조건 제가 가져와야 합니다. 저런 여자 밑에서 제 딸을 단 하루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직 결과만을 원합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베테랑 변호사마저 입을 다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자존심과 인생이 걸린 전쟁의 시작이었다. 서준이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소문은 좁은 동네인 청안읍의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원래 작은 동네의 소문이란 날개가 달린 법이다. 박서준네 부부, 그 금실 좋기로 소문났던 부부의 파탄 소식은 아침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인 화제거리였다. 시장 좌판의 상인들부터 경로당의 노인들까지 모두가 그들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들었어? 박 사장네, 그 사단이 났다며? 어머, 말도 마. 남편 출장 간 사이에 옆집 놈이랑 눈이 맞았다지 뭐야. 그것도 애 생일날 밤에 걸렸다니 천벌을 받으려니야. 그 이강민이라는 놈 멀쩡하게 생겨서는 완전 개차반이더구만.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소문은 살이 붙고 부풀려져 지안과 강민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지안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문을 열면 마주치는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노골적인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던 동네 마트에서는 바로 다음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 미안해요, 지안 씨. 가게 이미지가 있어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네요. 사장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강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찰서에서 온 출석 요구서를 받은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평소 그를 따르던 동네 후배들마저 그를 피했고 그는 집안에 숨어 지내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의 오랜 친구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동네 파다한 소문에 대해 물었고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준아, 혹시 그 이강민이라는 놈 원래 뭐 하던 놈인지 알아? 아니, 그냥 아내랑 같이 외국 나갔다가 몇 년 전에 혼자 들어왔다고만 들었어. 왜?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 중에 그놈이랑 똑같이 생긴 사기꾼이 하나 있었어.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 이름도 비슷하고 혹시나 해서 알아봤는데 그놈이 맞아. 전과도 있더라. 사기죄로 징역 살다 나왔어. 친구의 말은 서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지안의 외로움을 파고든 계획적인 범죄. 그 사실은 지안에 대한 그의 분노를 조금 다른 종류의 감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경멸과 함께 어리석은 아내에 대한 한심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법정 다툼은 서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결정적인 영상 증거 앞에서 지안과 강민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법원은 서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딸 하늘이의 양육권 역시 서준에게 돌아갔다. 강민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서준은 모든 것이 정리되자마자 정든 집을 처분하고 딸 하늘이의 손을 잡고 동네를 떠났다. 그가 새로 구한 곳은 도시 외곽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 한 칸이었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좁은 공간은 그들의 이전 삶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서준은 묵묵히 짐을 풀고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밥을 태우기 일쑤였고 딸의 머리를 묶어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딸 하늘이의 변화였다. 그날 밤의 충격 이후 밝고 명랑했던 아이는 웃음을 잃고 말수가 급격히 줄었다. 아이는 자주 악몽을 꾸는 듯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랐다. 서준은 딸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 알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이 결국 딸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밤이었다. 서준이 잠든 하늘이의 이마를 짚어주고 있을 때 아이가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는 텅 빈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은 서준의 심장을 송두리째 꿰뚫는 칼날과도 같았다. 아빠, 내가 나쁜 아이라서 엄마가 떠난 거야?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에 담긴 죄책감과 슬픔 앞에서 서준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딸을 힘껏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두 사람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증오와 복수, 후회와 원망.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찮게 느껴졌다. 그들의 눈앞에는 오직 꺼져가는 어린 딸의 생명이라는 잔인하고도 절박한 현실만이 놓여 있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서준과 지아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서로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서먹하게 병원의 긴 복도를 걸었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골수기증 적합성 검사를 위한 검사실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란히 피를 뽑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대기실의 시간은 느리고 고통스럽게 흘러갔다. 주변에는 그들처럼 근심 가득한 얼굴의 다른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서준은 애써 그들의 모습을 외면했다. 그는 오직 딸 하늘이만을 생각했다. 제발 내가 맞아야 해. 내가 아빠니까 당연히 내가 맞을 거야. 그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절박한 기도에 가까웠다. 만약 자신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난 모든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의무였다. 반면 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감히 서준처럼 자신이 기증자가 되기를 바라지도 못했다. 그녀는 죄인이었다.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흉이었다. 그녀는 그저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하늘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만약 기적이 일어나 자신이 기증자가 된다면 그것은 신이 그녀에게 내리는 마지막 속죄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검사는 간단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다시 병원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소독약 냄새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병원의 소음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울 뿐이었다. 그가 복잡한 심정으로 상념에 잠겨 있을 때 검사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그와 지안을 불렀다. 결과가 나온 모양이었다. 다시 진료실로 들어선 두 사람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의사는 먼저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안타깝게도 박서준님은 조직적 합성 항원 HLA 유형이 따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서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아빠로서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본 지안의 얼굴 역시 핏기가 가셨다. 하지만 의사는 곧이어 지안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이신 김지아님은 따님과 HLA 유형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한 줄기 빛. 지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가 하늘이를 살릴 수 있다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기회였다. 신이 그녀에게 내린 엄마로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서준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지안이 딸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니.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는 복잡한 심경으로 지안을 바라보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넘기며 무심코 한마디를 덧붙였다. 바로 그 한마디가 서준의 심장에 새로운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정말 천운입니다. 박하늘 양의 HLA 유형은 굉장히 희귀한 편인데 특히 아버님이신 박서준님에게서는 유전되지 않은 특이한 항원이 발견되었거든요. 이런 경우 직계 가족 중에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어머님과 일치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의 말은 의학적인 사실을 설명한 것뿐이었지만 서준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나에게서 유전되지 않은 항원. 그게 무슨 소리지? 그렇다면 하늘이는 그의 머릿속에 절대 떠올려서는 안 될 끔찍하고 불경한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설마 하늘이가 내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 지안을 향한 증오가 다시 고개를 드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의심을 품을 때가 아니었다. 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서준은 억지로 의심을 억누르며 지안을 바라보았다. 지안은 이미 모든 것을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말했다. 수술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우리 하늘이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로 잡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순간 서준은 그녀에게서 배신자의 모습이 아닌 오직 딸을 구하려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만을 보았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환자복을 입은 지안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편지를 건넸다. 이거 당신한테 주는 편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읽어줘요. 만약 내가 잘못되더라도 꼭 읽어줘요. 부탁이에요. 서준은 말없이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는 그녀의 눈물에 젖었는지 살짝 눅눅했다. 그 얇은 종이 안에 지난 시간의 모든 진실과 그녀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터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딸의 운명과 어쩌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진실의 무게를 두 손에 쥔 채 서서히 닫히는 수술실 문을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했다. 서준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에 든 하얀 편지 봉투만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얇은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저 문 너머에서는 그의 세상 전부인 딸 하늘이가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생명줄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여인 김지안의 손에 달려 있었다. 아이러니하고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서준은 벌떡 일어섰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두 분 모두 무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잠시 후 회복실로 옮겨진 딸의 곁을 지켰다. 마취에서 덜 깬 하늘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안이 건넨 편지를 열었다. 서준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모든 것이 끝나 있겠지요. 부디 우리 하늘이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당신도 괜찮기를 바라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는 당신에게 아내로서, 그리고 하늘이에게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의 일은 제 인생 최악의,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실수이자 죄악이에요.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기에 이렇게 펜을 들어요. 이강민 씨는 제 외로움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저는 어리석게도 그 거짓된 친절에 기댔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죠. 그리고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이야기, 의사 선생님께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늘이의 희귀한 혈액형에 대해서. 하지만 서준 씨, 제발 이것 하나만은 믿어주세요. 하늘이는 분명히 당신 딸이에요. 하늘이는 제 어리석은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당신과 저의 소중한 아이예요. 저의 외할머니께서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이 수술을 통해 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편지와 함께 동봉한 낡은 사진 뒤에 있는 어머니의 낡은 진료기록 사본을 봐주세요. 하지만 만약 제 몸의 일부가 우리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하늘이를 잘 부탁해요. 당신의 의심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하늘이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줄게요. 안녕히. 김지한 드림. 편지를 다 읽은 서준은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다. 편지지에 담긴 지한의 서툰 글씨와 진심 어린 고백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내렸다. 하늘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를 짓누르던 가장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아내를 향한 증오 대신 어리석었던 그녀에 대한 연민과 모든 것을 망쳐버린 상황에 대한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서준과 지한은 재결합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남남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서준은 하늘이가 퇴원한 후 지한이 딸의 곁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다. 그는 아내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딸에게서 엄마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 지한은 서준이 사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식당에서 일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공방에서 일하며 하늘이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혔다. 서준은 그녀가 하늘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챙겨 먹이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사랑의 언어 대신 오직 딸의 안위를 위한 암묵적인 동맹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이상하고 위태로운 동거였지만 적어도 하늘이는 그 안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아이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가을의 끝자락, 하늘이의 7번째 생일날이 되었다. 작년에 끔찍했던 생일과는 달랐다. 화려한 파티는 없었다. 대신 세 사람은 가까운 공원으로 작은 소풍을 갔다. 서준은 돗자리를 폈고 지한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싼 도시락을 풀었다. 하늘이는 아빠와 엄마 사이를 오가며 제잘거렸다. 작은 조각 케이크 위에 촛불 7개가 밝혀졌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이 생일 축하합니다. 서준과 지한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겹쳤다. 하늘이는 두 눈을 꼭 감고 소원을 빈 후 힘껏 촛불을 껐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내 소원은 내년 생일에도 내후년 생일에도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서준과 지한은 잠시 말을 잃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증오나 원망은 없었다. 대신 함께 고통의 강을 건너온 동지애와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복잡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상처는 여전히 그들의 삶에 깊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택하는 것임을 그들은 딸을 통해 배우고 있었다. 서준은 도시락에 담긴 김밥을 집어 지한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지한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분명 희망의 시작이었다.